네, 12월 6일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제 113차 정책조정회의를 홍영표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정기국회가 끝납니다. 어제까지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일자리 예산, 또 남북협력 예산을 포함해서 정부가 일을 해야 할 중요한 예산들을 삭감하는 데만 노력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야3당은 선거법에 연계를 시켜서 정말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께 흥분스러운 일입니다. 야당은 뿐만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서 한 200건 정도의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만 예산안 협상, 또 선거법과 연계시키겠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국회를 파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야당에 대해서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거의 90% 정도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도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하는 것은 어떤 증액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예산안 전체에 대한 감액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그 원내대표들 사이에서 밀실에서 어떤 나눠먹기 예산 이런 걸 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요. 지금 단계는 일자리 예산, 남북 간의 예산, 남북협력 기금을 포함한 그런 중요한 예산들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협상은 12시를 넘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야당에게 이미 지금 법정 처리 시한보다 4일이나 넘겼고, 또 이것이 관행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이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적어도 작년보다는 하루나 더 빨리 해야 된다 했는데 야당에서 그렇게 협조를 하지 않아서 하루 더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2시까지 처리가 되지 못하면 7일 날도 하지 못합니다. 7일 날 못하게 되면 8일, 9일은 휴일입니다. 그래서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제가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한이 12시까지입니다. 12시까지 반드시 합의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3당은 계속해서 선거법과 연계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연계시켜서 처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산안은 헌법에 규정된 법정 시한이 있고 또 사안의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잘못된 주장을 좀 접고 선거법은 선거법대로 지금 정계특위에서 논의되고 있으니까 거기서 진전을 시키고 예산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12시까지도 야3당이, 바른미래를 포함한 야3당이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키겠다면 불가피하게
저희는 자유한국당과 만이라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를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런 유감스러운 사태가 오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네, 어제 광주형 일자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말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한 몇 차례 이렇게 합의에 도달했다가 안 되고 했었는데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작은 문제 하나로 이렇게 중요한, 저는 어떤 광주에서 지방의 일자리 그리고 한국의 제조업과 산업을 다시 부흥시키기 위한 그러한 새로운 모델로서 정말 온 국민이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의가 깨지면서 광주 일자리가 좌초됐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광주에도 계속 저희가 기대를 걸고 또 설득을 해보겠습니다만은 다른 대안을 분명하게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내년 정책 입장에 듣겠습니다. 대표님께서 방금 광주형 일자리 무산 말씀하셨는데 무산된 건 아니고 그 국제를 듣고 있고 아직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시적입니다. 오해 없으시지만 방금 대표님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정기국회 폐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 당은 최선을 다해서 민정입법을 처리하고 또 예산안을 시한 내에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창호법이나 또 형법, 또 한부모 가족지원법, 민정입법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예산 처리가 아직도 미뤄지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제가 이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선거법을 연계시켜서 예산 처리를 막겠다라고 하는 막겠다고 하는 야삼당의 태도는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산 처리가 이런 시일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국민들이 지게 됩니다. 국회에서 중앙정부 예산을 제 시간에 처리를 해줘야 지방정부에서도 그 예산 처리를 제때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래야 예산 집행이 내년 초부터 차질 없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 국민의 실생활과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를 제 시기에 처리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일부 야당의 지도자께서 그 예산 처리를 다른 사안과 연계시킨 것이 매우 과거에도 그랬기 때문에 매우 정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지도자가 계시던데요. 이건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언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거고, 국회 선진화법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예산안 처리에 대한 법적 시한이 법률화된 이후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한 번도 예산안 처리에 대한 기한을 넘겨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도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는데요. 민생예산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보도도 되긴 했습니다만 야당들 또 일부 언론에서 일부 통계지표를 경강퇴식으로 해석해서 소득주 성장이 잘못됐다 이렇게 연일 정치 공세를 계속 하고 있고 또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마치 소득주도 성장이 실패했으니 포기해라 이렇게
공세를 펴는 것을 봤는데요. 통계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교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일부 수치만 끌어다가 비판하는 것은 억지가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정치 선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올바른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인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먼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통계 지표들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가계소득 동향 결과를 보면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근로가구의 소득은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가구주가 임금 근로자인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올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평균 7.2%입니다. 같은 시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근로자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3분기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보다 높은 것은 2013년 이후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근로자 가구도 소득이 계속 증가해서 올해 3분기까지 평균 4.1%의 소득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의 효과가 확인됩니다. 최근 노동사회연구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저임금 노동자는 줄어들고 상하위 임금 격차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하위 10% 임금 노동자의 월 임금 격차는 올해 8월에 5.04배로 작년에 5.63배와 비교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그리고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17.9%로 작년 20.5%에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 가구와 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당에서 소득주도 성장을 공격할 때 주로 사용하는 소득 1분위 가구의 소득 감소 통계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분위 가구 소득 감소는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히려 보여주는 통계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분위 가구 중에서도 근로자 가구는 올해 계속해서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3분기를 기준으로 1분위 가구 중 근로자 가구의 비중은 32%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68%는 가구주가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 소득 1분위 근로자 외 가구는 가구주의 평균 연령이 68세입니다. 즉 저소득층 가구의 상당수는 가구주가 노인이거나 은퇴자입니다.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는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아니고 고령화와 노인 가구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입니다. 이들 저소득 노인 가구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적극적 재분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연금 인상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한 축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닙니다.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의 다양한 정책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 가계소득 증대 대책, 문재인 케어,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 등 가계 지출 경감 대책,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사회 안전망 확대 정책이 모두 소득주도 성장에 포함이 됩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서 포용국가를 추진하는 핵심 전략이 바로 소득주도 성장입니다. 물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아직 효과가 미진한 부분들도 존재하고 또 보완할 지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교각 사루의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취약계층을 위한 적극적 사회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 효과는 앞으로
더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야당들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낡은 경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서영교 원내수석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 본회의를 열어야만 합니다. 본회의를 열어서 200개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2019 예산안 통과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인 법안들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핵심 법안들입니다. 핀테크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규제혁신 지원특별법, 모두 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성범죄 대책 이행 법안인 전기통신사업법, 그리고 지난 11월 30일 통과되었던 음주운전 가중처벌, 이른바 윤창호법과 세트법인 음주수치 기준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도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생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필수적인 남북 공동 편찬 사업의 근거를 연장하는 결해말 큰사전 편찬 사업, 그리고 나라를 위해 6.25 참전 용사하셨던 분들의 군퇴직금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퇴직군인 퇴직급여 특별법, 농어촌을 살리는 농어업 농어촌 특위법,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는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등 200개의 법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들 당장 2시에 합의된 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켜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선거법 연계 운운하며 본회의를 열지 못하겠다고 하는 작은 야 3당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은 이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께서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만큼 여야가 함께 공론화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가며 합의해내면 될 일입니다. 이것이 이번 본회의와 예산안과 연계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